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여인 야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황해도 황주고을에 오가는 사신들이나 지체 높은 손님들이 묵고 가는 객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고을 사람들은 그 객관에 귀신이 붙었거나 도깨비가 웅크리고 있다고 믿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모두 뻣뻣한 송장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객관을 지은 지 1년도 채 못 되었을 때 새로 부임하는 황주 목사가 첫 손님으로 묵게 되었는데 저녁 때까지만 해도 호탕하게 웃으며 술을 마시던 그가 이튿날 아침에 보니 이렇다 할 기척도 없이 송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객관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손님들마다 모두 똑같은 변을 당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너댓 번 송장을 치우고 난 다음부터는 대낮에도 도깨비나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여 객관은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게 되었으며 심지어 소문이 어찌나 무섭게 퍼졌던지 울던 아이들도 객관으로 잡아가겠다고 울러대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임금의 아우인 창양군이 영경으로 행차를 하던 중 날이 저물어 황주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게 되었는데 마중 나온 황주 목사가 창양군을 객관이 아닌 별실로 안내를 하였어요. 그러자 창양군은 이를 몹시 불쾌해하며 퉁명스럽게 황주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황주에도 객관이 있을 텐데 어째서 이리로 인도를 하는 것인가? 예, 객관이 있기는 하오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객관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써야 하거늘 왜 사용하지 않는가? 창양군은 목사가 게을러 수리하지 않았거나 번거롭게 접대하기가 귀찮아서 그러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창양군의 생각과 달리 목사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쓰다니 그럴 정도로 객관이 낡았단 말인가? 아닙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집은 새로 지었는데 난데없이 웬 요기가 들어 사람들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이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하여 황주 목사는 창양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창양군이 말하기를 대명천지의 웬 욕이 타령인가? 내 오늘 밤 그 객관에서 묵겠다. 허니 그리로 안내하거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창양군의 말에 신임 목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객관에서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송장으로 변해서 나오게 될 것이 틀림없고 그렇게 되면 임금의 아우인 창양군을 소홀히 모신 책임을 물어 자기도 전임 목사들처럼 좌천될 것이 분명하지만 창양군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하여 할 수 없이 황주 목사는 부하들을 시켜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방을 쓸고 닫고 불을 지피게 하고는 행차를 옮겨 객관으로 모셨더니 창양군이 주위를 휘 둘러보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렇게 좋은 객관을 두고도 세간의 말에 현혹되어 쓰지 않다니. 쯔쯔. 그 말에 목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속으로 비웃으며 말하였어요. 오늘 밤에 세상을 하직하려고 공연히 억지를 부리는구만. 쯧쯧.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심부름을 하는 고을의 아전들도 모두 창양군을 한심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술상을 차려 들어가지만 이 밤이 지나면 송장을 들고 나와야 하니 끔찍스럽네. 그러게. 하지만 아무리 사실대로 얘기해도 고지 듣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윽고 밤이 깊어져 모두 돌아가자 창양군은 홀로 등불과 벗하며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요기가 나타난다는 소리를 듣고도 큰 소리를 치며 객관으로 옮겨오기는 했지만 막상 홀로 객관에 앉아 있다 보니 정말로 요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밤은 어느덧 자정이 넘은 것 같았는데 고요한 정막만이 그득할 뿐 티끌 하나 움직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양군이 책장을 넘기려고 할 때 갑자기 쏴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덜컹거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세찬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당장이라도 꺼질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자 창양군은 정신을 가다듬으며 두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젊은 여인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요물이기에 감히 사람을 괴롭히느냐?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청양군은 겉으로는 이렇게 호령했지만 속으로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창양군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천한 계집의 원한을 풀 길이 없었사온데 오늘에야 대감님을 배웁고 골수에 사무친 한을 풀까옵니다.
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기에 창양군은 거듭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예, 소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에 존엄한 행차가 지나가실 때마다 하소연하려고 방 안에 나타났으나 저의 해괴한 행색 때문에 놀라 모두들 기절한 채 다시 일어나시지 못한 까닭에 소원을 풀 수가 없었나이다. 하운데 대감께서는 저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니 천지신명이 소녀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창양군은 요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짐작이 갔기에 비로소 안심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너의 원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요기, 아니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도화라는 여인으로 어렸을 때 관방기생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마음씨가 착하고 야무졌으며 다른 기생들처럼 교태를 부리며 돈을 끌어모으지 않았기에 주위 사람들의 평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용모 또한 뛰어나 그녀가 치맛바람을 날리며 아문을 드나들 때면 아전과 관노놈들이 넋을 빼앗기며 침을 흘렸는데 그 중에서도 붓돌이라는 총각 관노놈은 도화에게 홀딱 반해 속을 태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침한 도화는 어쩌다 마주치게 된 붓돌이가 입을 실룩거리며 눈짓을 해도 아는 척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호랑이도 맨주먹으로 잡을 만큼 생기가 넘치던 붓돌이 놈은 서리를 맞은 풀대처럼 기운이 없어지게 되었고 하여 가끔은 엉큼한 생각을 품고 한밤중에 도화의 집 밖을 몇 바퀴씩 돌면서 담장을 넘어가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기르는 삽살개가 어찌나 영악한지 담장 가까이 가서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내도 잽싸게 달려나와 사납게 지저대는 바람에 겁이 나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그러던 중 붓돌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붓돌이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도화가 수청을 들러 객관에 들어간 뒤 밖에서 밤을 새우며 지키고 있다가 보면 한 번쯤은 밖으로 나오는 그녀를 만날 수 있게 될 테니 거절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자기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하여 인적이 끊어질 때쯤부터 마당 구석에 있는 복숭아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밤하늘에 북두칠성이 꼬리를 감춘 것으로 보아 밤이 어지간히 깊어진 모양이었는데 바로 그때 드르륵하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설레는 마음으로 붓돌이가 어둠 속을 꿰뚫어 보니 과연 도화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섬돌 아래로 내려서던 도화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붓돌이와 마주치자 작은 비명소리를 냈습니다. 에그머니, 놀라지 마, 나야 붓돌이. 붓돌이라고. 밤이 깊었는데 여긴 뭐하러 왔어? 응, 그게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별일이 다 있군. 뭔지 모르지만 내일 밝으면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 라고 말하며 후원 쪽으로 가려던 도화를 잡으며 붓돌이가 말하였어요. 이봐 도화야,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야? 도화가 밝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하자 붓돌이가 더듬거리며 말하기를. 그렇게 화부터 내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 글쎄 무슨 말이냐니까. 그게 내가 도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뭐?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내 생각을 해? 나원 참 별꼴을 다 보겠네. 도화는 정말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붓돌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여 도화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걸어가려고 하자 붓돌이가 거침없이 그녀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손목을 잡는 것이었어요. 왜 이래? 이거 못나? 뿌리치는 도화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붓돌이는 손목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다른 손으로는 도화의 허리를 슬쩍 감는 것이었어요. 도화는 그제야 비로소 붓돌이 놈의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를 부리는 거야? 안에 들어가서 군수 나으리 있게 얘기해야겠구만. 밤하늘을 찢을 것 같은 도화의 호통 소리에 놀란 붓돌이는 순간 도화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후원의 연못과 풀숲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자 붓돌이 놈이 하는 짓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챈 도화는 그제야 비로소 겁을 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도화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붓돌이는 더욱더 세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그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던 그때 어찌된 일인지 그처럼 몸부림을 치던 도화의 팔다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축 늘어지는 것이었어요. 순간 붓돌이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며 놀란 나머지 그녀의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는데 숨소리는 들리지 않고 싸늘해지는 기운만이 느껴졌어요. 도아야, 붓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죽은 것 같아. 이걸 어쩌지? 덜컥 겁이 난 붓돌이의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기에 그저 허둥대기만 하였습니다. 이대로 놔두고 도망가야 하나? 하지만 그건 안 될 말이었어요.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당장 아문이 떠나갈 것처럼 야단법석이 일어날 것이고 혹여나 꼬리를 잡히면 신세가 끝장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처리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여 연못가 바윗돌 밑에 도아의 시체를 묻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객관 밖으로 나가 자기 집으로 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편 객관에서 잠을 잔 고을 군수는 창밖이 환해질 아침 무렵에 잠이 깼는데 당연히 옆에 누워 있어야 할 도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괘씸하게 생각을 하였어요. 볼 일이 있더라도 아침상 심부름이나 하고서 갈 것이지 새벽에 살짝 빠져나가다니 못된 것 같으니라고.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도아가 나타나지 않자 제일 먼저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그의 어미였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술자리가 벌어진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때가 되어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만나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딸의 행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기에 갈만한 곳을 모조리 찾아 뒤졌지만 딸 도아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여 무당과 판수의 집도 찾아가 점도 수없이 쳐보았지만 속이 시원해지게 해결해주는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꿰매 빠져 시골로 끌려갔을 것이라는 등 어떤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갔을 것이라는 등 모든 것이 종잡을 수 없는 말들 뿐이어서 도아의 어미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아득해지자 도아가 뭔가 사연이 있어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쫙 퍼졌습니다. 한편 관가에서도 동리마다 통문을 돌려 행방을 찾았으나 도아의 행적이 알려질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다는 하소연을 끝내고 도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자 창양군은 놀랍고도 신기하게 생각하며 의분을 참지 못해 몇 번이나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긴 밤을 꼬박 새우고는 날이 환하게 밝아오자 후원에 있는 연못가로 가서 커다란 바윗돌이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젯밤 그 처자가 말한 곳이 이곳이구만. 그때 마침 황주 목사가 아전을 앞세우고는 잔뜩 굳어진 얼굴로 창양군의 송장을 치우러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문 밖에서 몇 번의 기침 소리를 냈지만 방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역시 요기에게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문을 열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것은 자리를 펴놓은 방 안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이번엔 요기가 시신까지 삼킨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며 순간 멍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네들 아침부터 일찍 왔네 그려.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황주 목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창양군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하여 정말로 살아있는 몸인지 의심이 되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였습니다. 왜 그러고 서 있나? 내가 요기에게 홀려 어디로 간 줄 알았나 보구만. 창양군이 이렇게 묻자 황주 목사가 얼떨떨해하며 말하기를 정말로 죽지 않으신 건가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 않은가. 그보다 오늘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해야겠네. 지금 즉시 아전에게 형틀을 차려놓고 기다리라고 하게. 그 말에 황주 목사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자기가 없는 요기를 있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었기에 혹시나 자신에게 죄를 다스리려고 형틀을 차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하여 조심스럽게 묻기를 하운데 형틀은 어디에 쓰시려고요? 좀 쓸 일이 생겼으니 지체할 것 없이 당장 처리하도록 하게. 그리고 관노들 중에 붓돌이라는 놈이 있지? 지금 당장 그놈을 잡아오도록 하게. 예? 아, 예.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짐작이 되지 않았기에 황주 목사는 한참 동안 망설이며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고 서 있나? 빨리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하여 붓돌이 놈을 잡아서 꽁꽁 묶어 형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했더니 그의 얼굴은 단번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붓돌이는 혹시 그 일이 들통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골에 식은땀이 났지만 어제 저녁 객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자가 그 일을 알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애써 태연하게 있었습니다. 이윽고 창양군의 신문이 시작되자 붓돌이는 시치미를 떼며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을 하였어요. 그러자 창양군이 호통을 치며 말하기를 오냐, 그렇다면 내 놈이 한 짓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고는 나졸들을 시켜 바윗돌 밑에 있는 도화의 시체를 꺼내오게 했는데 기이하게도 그 시체는 조금도 썩지 않은 말짱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붓돌이란 놈이 흐느껴 울면서 말하기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머리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었어요.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창양군이 황주 목사에게 시켜 도화의 장사를 치르게 하니 그 뒤로는 객관에서 도깨비나 요기들이 술렁거린다는 소문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여 이 기이한 이야기가 황해도 일대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옛말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 하였사옵니다. 부디 구독하여 주시옵소서.